미나상 곤방와 도쿄 K짱 데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쿄 K짱입니다. 자, 오늘의 기묘한 이야기. 오늘은요, 미성년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기묘한 이야기를 하면서 몇 명의 사이코패스 미성년자 이야기를 가지고 온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도 미성년자가 저지른 끔찍한 한 살인사건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기묘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세요. (1994년 4월 14일) 일본 야마구치현 히카리시에서 일어난 한 살인사건입니다. 1999년 4월 14일 오후 2시 30분 무렵 야마구치현 히카리시의 한 아파트에, 실제 아파트입니다, 한 남자가 배회를 합니다. 그는 18살의 후쿠다 타카유키라는 아이였어요. 자, 그가 야마구치현 히카리시의 사택, 아파트에 한 목적으로 침입을 합니다. 어떤 목적이었는 줄 알아요? 바로 강간 목적입니다. 자, 후쿠다가 그러면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갔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는 바로 연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후쿠다는 배수구 검사하러 왔는데요. 배수구 검사를 하러 왔다고 가장해서 들어갑니다. 자, 그 집안에는 누가 있었냐? 바로 아이와 한 엄마가 있었어요. 자, 집안에는 피해자 모토무라 야요이 상과 그리고 그의 생후 11개월 된 모토무라 유카짱이 있었어요. 자, 집에 있던 피해자 모토무라 야요이를 한 아이의 엄마를 강간하려고 쓰러뜨립니다. 배수구를 검사하러 왔다고 연기하면서 들어간 뒤에 이 야요이상을 쓰러뜨립니다. 그 야요이상은 하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맹렬하게 막 저항을 했겠지. 막 저항하는 그녀에게 이 남자는 목을 조르기 시작해요. 가만히 어딨어? 조용히 하란 말이야, 조용히! 그녀의 목을 졸라 경부 압박을 한 후 질식사로 죽여버려요. 자, 그의 이 파렴치한 행각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목이 졸려서 질식한 야요이상의 시체에다가 강간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맞아요. 죽은 시체에다가 강간을 한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강간을 해도 너무 끔찍한 일인데, 죽이고 난 뒤에 그러니까 야요이상을 2번 죽인 거지. 더욱이 죽은 시체에다가 강간을 하면서 옆에 있었던 생후 11개월밖에 안 된 이 모토무라 유카짱이 막 칭얼대기 시작해. 애기잖아. 애기가 막 울기 시작하자 이 후쿠다는요, 강간을 하면서 아이씨, 왜 그렇게 시끄럽게 우는 거야? 시끄럽잖아. 이러면서 11개월 된 유카짱을 마루에다가 던져버려요. 그런 다음에 땅에 떨어진 유카짱의 목을 끈으로 졸라 죽여버립니다. 이 모든 범행은 18살인 미성년자 후쿠다의 짓인 거죠. 자, 그리고 죽은 엄마의 시체와 아이의 시체를 벽장에다가 가둬요.
자, 엄마의 시체를 큰 벽장에다가 방치시키고 딸의 시신은 작은 벽장에다가 올려서 방치시켜요. 그리고 얘가 어떻게 했냐? 거실에 있던 지갑을 훔칩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요. 그 후쿠다 타카유키는요, 훔친 지갑에 들어있던 돈으로 게임 센터에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오락실에 간 거야. 사람을 죽이고 죽은 시체에다가 강간을 하고 11개월 된 아기를 던져서 목을 졸라서 죽인 뒤에 훔친 돈으로 게임 센터에 가서 게임을 한 거야. 자, 그리고 게임 센터에서 놀다가 친구의 집을 전전하다가 사건 4일 뒤인 1999년 4월 18일에 체포가 됩니다. 자, 후쿠다 타카유키는 체포가 된 뒤에 이제 재판을 하게 되죠. 재판을 하게 되면은 또 누가 나오냐? 변호사가 필요하잖아. 자, 후쿠다 타카유키의 변호를 맡게 된 그의 이름은 야스다 요시히로라는 사람입니다. 자, 상고심에서 후쿠다의 대표 변호사가 된 야스다 요시히로는요, 그 후쿠다 타카유키와의 그 접견 내용으로 이렇게 그를 변호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자, 피고인 후쿠다 타카유키 씨는 모녀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라고 변호해요. 무슨 뜻이냐? 후쿠다는 이 모녀를 죽일 생각이 없었다. 우발적인 범행이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지.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해. 자, 그러나 2006년 심리의 환송을 결정한 대법원 판결에서는요, 후쿠다 타카유키는 죄의 심각성과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면서 채택되지는 않아요. 결국에는. 그러나 히로시마 고등법원의 황송심에서는 이렇게 변호를 합니다. 변호사가 타카유키를 이렇게 변호하죠. 저희 피고인 후쿠다 타카유키 씨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된 외로움, 그곳에서 오는 그런 불안정한 마음을 안고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자, 이거는 살해가 아닌 상해치사 사건입니다. 아기에서 비롯된 그런 살인이 아닌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악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점을 인지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라고 변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나쁜 마음에서 살해를 한 건 아니다. 그는 어머니의 정을 모르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발적인 범행을 일으키게 된 거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니, 배수구 검진하러 왔다고 맘먹고 그 강간을 하려고 들어간 애한테 무슨 이게 멀토당토 않은 그런 변호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도 돈을 받았으니까 뭐 그렇게 변호를 한 걸 수도 있겠지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변호인단에 의해 도출된 후쿠다의 주장은 이렇게 된 거야. 후쿠다는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아니에요. 전 처음부터 강간하려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단지 저에게 좀 자상하게 대해주었으면 했어요. 멀리서 봤었는데 야요이 씨가 좀 귀엽고 예쁘셨거든요. 그래서 어리광을 좀 부리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된 건데 이렇게 될 줄은 저도 몰랐어요. 좀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라니까요. 진짜예요. 자, 그러면 아이는 왜 죽였냐? 생후 11개월밖에 안 된 그 아이는 왜 죽였냐고 물어봤더니 걔가 시끄럽게 우니까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끈으로 목을 살짝만 이렇게 묶으려고 했던 건데 그렇게 죽을 줄 몰랐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너무 웃긴 게 얘가 또 정신병적인 말을 해요.
이거는 실제 있었던 어떤 재판의 한 장면을 어떤 사람이 그린 건데요. 자, 이렇게 말해요. 도라에몽노 요지켄 포켓노 요니. 도라에몽가 난토까 시tteくれると思った.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만화 도라에몽 아시죠? 도라에몽이 이게 주머니에서 막 모두 막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남자 주인공 애가 되게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되게 뭘 도와주잖아. 얘가 그렇게 말한 거야. 아기를 죽인 다음에 벽장 안에 이렇게 넣어놓은 게 도라에몽이 4차원 그 주머니에서 뭔가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도라에몽이 도와줄 거라고, 그렇게 뭔가를 나에게 해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자, 그리고 그러면 죽은 그 야요이상의 시체에다가, 죽은 사람에다가 왜 강간을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일본의 한 소설 중에 마계 전생이라는 책이 있나 봐요. 그 마계 전생이상이라는 그 소설책에 죽은 시체와 이런 성관계를 나누면 부활의 의식이 있다라고 그렇게 써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여자랑 그 성관계를 나누면 살아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마계 전생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남자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아이까지 슬슬 궁금하시죠? 후쿠다 타카유키 18살의 미성년자였습니다. 사실은 일본은요, 소년법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게 뭐냐, 일본의 법률에 따라서 미성년자가 범행을 저질렀을 때 사진과 그 실명을 공개하지 않아요. 그게 일본 소년법이에요. 그런데 2000년 3월 28일 주간 신초라는 그 한 잡지사가 유족인 이 모토무라, 이 남편, 이 아내 야요이상의 남편이 쓴 수기가 있었어. 그 수기를 게재를 했어요. 거기다가. 그때 이 남편이 후쿠다의 사진과 실명을 게재한 거야. 그래서 일본이 또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도쿄 법무국이 이것은 소년법에 의한 침해이므로 주간 신초, 당신들 사과하세요 라고 요구를 했어. 그러니까 이 말을, 사과를 요구했다는 말을 들은 이 남편이 모토무라 씨가 기자회견을 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 이게 어떻게 인권의 침해가 됩니까? 네? 이 사람은, 후쿠다는 내 와이프와 11개월 된 내 아이를 죽인 것도 모자라 내 아내에게 강간을 했습니다. 그럼 죽은 유족은 그걸 참고만 했으란 말입니까? 라면서 인터뷰를 합니다. 기자회견을 열죠. 그 마음 100번 이해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도 말해요. 제가 여러 언론 매체에다가 이 사건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기 위해서 몇 번의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쿠다의 사진과 실명을 공개한다는 언론은 없었어요. 그 조건을 들어주는 데는 없었다고요. 단지 신초 이 한 곳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책임은 주간 신초가 아닌 바로 저에게 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해요. 자, 한편 2009년 10월 7일에 후쿠다의 본명을 제목이 이렇게 딱 명기한 후쿠다 키미오 코로시테 나니니나루라는 책이 발간됩니다. 이게 후쿠다 키미오 코로시테 나니니나루, 이게 무슨 뜻이냐면, 후쿠다 널 죽이면 뭐가 되냐, 뭐가 남을까, 뭐가 될까, 이런 뜻이야. 이런 책이 발간돼. 자, 어쨌든 후쿠다의 변호인은요, 히로시마 지방재판소에서 이렇게 호소를 하죠. 재판장님, 이 책의 출판을 중지해 주십시오. 아직 저희 피고인은 미성년자입니다. 라면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됩니다. 그래서 책을 출판하죠. 1999년 6월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2000년 3월 22일 야마구치현 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됩니다. 검찰은 범인이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죄질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사형 구형을 원합니다. 자, 1심에서 야마구치 지방재판소는 후쿠다의 죄질이 너무 나쁘고 흉악한 범죄이다. 그러나 살인이 우발적이었고, 그러니까 우발적이라는 게 뭐냐면 계획되지 않은 범행이라는 거야. 자, 이게 살인이 우발적이었고 불우한 가정 환경을 가진 미성년자이고 또한 이 후쿠다가 반성하는 모습이 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자, 검찰은 이에 항소합니다. 아니, 무기징역이라뇨. 집안의 아내를 살해하고 강간을 했습니다.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인 범행으로 들어갔고 거기다가 아직 생후 11개월밖에 안 된 아기를 살해했습니다. 여기서 어서 반성의 모습이 보입니까? 무기징역은 너무 낮습니다. 라고 다시 이렇게 항소를 하죠. 검찰은 이후 다시 항소를 하지만 그리고 2심 재판이 진행되었으나 2심 재판에서도 검찰의 공소가 기각됩니다. 그러니까 채택되지 않은 거야. 자, 사형이 왜 아니냐. 이 남자애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무기징역이 나온 것에 대해서 이 피살자의 남편, 이 모토무라 히로시상은 법정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실제 남편분이 인터뷰한 영상을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一家の長として家庭を守ってあげれなかったこと、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키지 못한 거, 敵を取ってあげれなかったこと、 원한을 갚아주지 못한 거, 結局敵は被告人だけじゃなくて司法だったように思います。 결국 적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이 사법도 같은 적입니다.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遺族だって回復しないといけないんです、被害から。 피해자들은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 범죄에서 人を恨む、憎む、そういう気持ちを乗り越えて 사람은 미워하고 원망하는 이런 감정들을 넘어서 また優しさを取り戻すためには死ぬほどの努力しないといけないんです。 다시 야사시한, 다시 친절한 이런 따뜻한 마음을 다시 내가 돌리기 위해서는, 내가 다시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정말 죽을 만큼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私は彼に人権なんて言葉は認めません。でもし法的機関がですね、死刑を与えないならばですね、私が自らの手で殺すまでです。 자, 이 무기징역은 내가 정말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남자에게, 후쿠다에게 사형을 내려주지 않으면 내가 죽일 거예요. 내가 죽일게요. 라는 인터뷰를 하죠.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거 진짜 맞는 말이잖아. 진짜 이거 피해자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이런 정말 절망적인 이 절망 속에서 내가 다시 회복을 하면 안 돼. 회복을 해야 되잖아.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 회복을 하면서 원래 내가 갖고 있었던 이 착한 마음, 내가 정말 따뜻했던 사람으로서 갖고 있었던 이런 친절한 마음을 다시 갖기 위해서는 죽을 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무기징역이 나올 수 있냐, 너무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자, 거기다가 후쿠다의 변호사들이 최고재판소 변론에 불참을 해요. 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판사에게 좋게 보일 리가 없지. 그래서 결국 최고재판소는 파기환송을 명령해요. 그게 뭐야? 무기징역 취소. 그러고 나서 히로시마 고등법원에다가 사건을 되돌려 보냅니다. 그리고 2007년 5월 24일 파기환송심이 열리게 돼요.
자, 변호인 측은 또다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지. 사리가 없었기 때문에 과실치사에 불과합니다. 살인죄가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한편 검찰 측은 명백하게 사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사형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라고서 맞서게 되는 거죠. 자, 가해자 후쿠다 타카유키가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남편인 모토무라 히로시에게 고개 숙여 사과를 했다는 것이 언론에 알려지게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고개를 숙여 반성의 기미를 보여가지고 무기징역이 나온 건데, 이것에 대해서 언론에서 남편에게 사과를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떤 기분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パフォーマンスでしょう。 퍼포먼스죠. 謝罪ではないと。 그럼 사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本当に謝るんであればですね、 진짜 나에게 사과를 한다면 말이죠. 最初事件が起きて彼が捕まってですね、 처음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 걔가 처음에 체포됐을 때 その最初に発するはずです。 그때 나에게 사과를 해도 했어야죠. 裁判が始まって謝ってもですね、 재판이 시작되고 나한테 사과를 한다고 해도요. それは自分の罪を軽くしようとしか私には思えません。 자기 죄를 가볍게 하려고 한다고밖에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彼は7ヶ月間何もせず今日初めて頭を下げました。 그는 7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7개월 동안 나에게 오늘 처음으로 고개 숙여 사과한 겁니다. 7ヶ月間ですよ。 7개월 동안이에요. その間私がどういう気持ちで生きてきたかとか、彼は少しでも考えたんでしょうか。 그동안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분으로 살고 있었는지 걔가 조금이라도 생각했을까요? 라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런데 역시 남편의 말이 맞았던 걸까요? 제가 어떤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후쿠다가 감옥에서 친구에게, 아는 지인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편지 내용이 어떤지 아세요? 자, 이 재판은 최고재판소까지 가게 되었는데 검찰은 후쿠다가 1심 재판 이후에 지인에게 보낸 편지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후쿠다에게는요,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슬슬 편지의 내용이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이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후쿠다가 직접 쓴 편지의 내용이에요. 자, 이게 실제 후쿠다가 쓴 편지입니다. 자,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했어요. 被害者さんのことですやろ知ってまあれは調子ついても思う通り 맛있다. 뭐 몰라. 이거 약간 사투리인 것 같아.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해자들 얘기 말이지. 그거 알아. 이렇게 보내는 거야. 시테마 아리야 초지 시테 노도. 뭐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초지 시테. 나 그거 알고 있어. 알고 있어. 피해자 얘기 말이지? 나 그거 알아. 그거 알고 있지. 그래서 이게 지금 중간에 나온 게 뭐냐면 올해가 난즈넨거니 샤바오키 시타라 세이다이니 파티 데모 시테 그래요 라고 나와. 내가 석방되면은 그때 엄청 성대하게 파티 같은 거 열어줘.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거야. 친구한테. 나 나중에 감옥에서 나가면 야, 좀 크게 파티 좀 나 해줘. 피해자? 그 얘기 알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야, 나쁜 건 지금의 세상이야. 야쿠자는 해외로 도망가고 중독자는 정신병으로 도망치는데 그러면 나는 가정 환경 탓을 해서 도망쳐야겠다. 야, 길에서 귀여운 개를 만나서 해치운 게 무슨 죄야? 이런 걸 보내는 거야.
야쿠자는 해외로 도망가고 중독자는 정신병으로 도망치니까 그럼 나는 불우한 가정환경 탓을 하고 도망쳐야지. 길에서 귀여운 개를 만나서 죽였는데 그게 문제야? 이런 편지를 쓴 걸 검찰에서 증거로 낸 거지. 7개월 만에 이 피해자 가족에게 고개 숙여 사과를 한 건 연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말이 맞아. 그냥 퍼포먼스였던 거야. 자기 죄를 그냥 무마시키기 위해서. 가볍게 하기 위해서. 나 이렇게 반성하고 있어요. 내가 어릴 때 엄청 얼마나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는데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엄마의 정을 느끼려고. 나는 일부러 죽인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연기한 게 남편 말대로 퍼포먼스였던 거야. 그러다 결국 2008년 4월 22일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사형을 선고합니다. 자, 변호인단은 여기에 불복합니다. 아니, 미성년자에게 사형이라뇨. 자, 상고에서 상고심을 진행했으나 2012년 2월 20일 최고재판소가 상고를 기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법인에게 사형이 확정됩니다. 자,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결국 후쿠다에게 사형이 선고됩니다. 물론 일본에서 꽤나 놀라운 반응이 나왔어요. 왜냐면 성인에게 사형이 떨어져도 굉장히 언론이 시끄러운데 18살밖에 안 된 이 후쿠다에게 사형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물론 2012년도에 그 판결이 났을 때는 후쿠다는 이미 성인이 되었었지만 이 사건 자체가 후쿠다가 미성년자였을 때 저지른 범죄였기 때문에 와, 미성년자에게 사형이라니 헐. 사실 일본 청소년 보호법상 미성년자에게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나가야마 노리오라는 굉장히 유명한 살인마, 그리고 이치가와 4인 가족 살인사건, 일본에 굉장히 유명했던 이런 살인사건의 범인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이 계속되는 청소년 범죄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자꾸 죄를 약간 이렇게 내려주는 거지, 사감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잔인하게 살인을 하거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이유만으로 계속 보호를 받고 있던 일본 그 당시의 시대에 계속 이렇게 가볍게 처벌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후쿠다의 사형 그 판결이 언론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죠. 그리고 사형 판결에 반대 의견이 나온 건 역시 자, 일본에서는 만장일치로 결정이 돼요. 그 일본법 관습상 사형을 하려면 만장일치가 나와야 되는데 반대 의견이 나온 거야. 사형은 좀 그 재판관 중 단 한 명이 반대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자, 육체적으로 연령은 성인이지만 아직 그의 정신 상태가 좀 미성숙이야.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형의 여지가 있다고 말을 했어. 왜냐면 얘가 아까 전에 얘가 그 처음에 밝혔을 때 이렇게 말했잖아. 도라에몽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리고 그 소설책에 뭐 죽은 사람은 그냥 관계를 하면 환생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했잖아. 근데 후쿠다가 처음에는 이 같은 주장을 하지 않았었거든. 그런데 변호인에 의한 변호인이 얘한테 피고인 질문을 하려면 하는 과정에서 얘가 이렇게 말한 거야. 아, 근데 내가 그 여자를 환생시키려고 했다고 하면 내가 바보가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진 않았던 거야. 변호인과 뭔가를 짰겠지. 약간 정신병이라든지 아니면 뭐 불우한 가정환경을 막 이렇게 말하면서 얘를 이렇게 죄를 가볍게 하려고 좀 짠 거라고 생각이 들어. 그러면서 얘가 또 이렇게 말해. 도라에몽 얘기는 뭡니까? 그랬더니 도라에몽 얘기는요, 처음에 경찰 아저씨한테 말했어요. 수사 단계에서 내가 말했는데 나를 완전 바보 취급하잖아요. 그래서 1심 재판 때 판사님 앞에서는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형에 대해서 반대한 그 딱 한 명의 재판관이 얘가 육체적으로는 약간 어른인데 성인인데 약간 좀 정신적으로는 아직 미성숙하지 않았을까라고 해가지고
이거 좀 감형의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반대 한 표가 나왔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사형이 선고되죠. 피해자의 남편 사진이에요. 사건의 피해자인 남편 모토무라 히로시스는요.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면서 정말 한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히로시 씨가 전국 범죄 피해자 모임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피해자 모임에 들어가 있던 그 사람들도 강력한 운동을 하는 거지. 뭐 처음에 얘가 무기징역이 나왔잖아. 무기징역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이게 무기징역입니까? 미성년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기징역이라니 이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강력히 운동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운동도 아마 사형 판결에 조금 한몫하지 않았을까라는 분석도 있었어요. 자, 법정에 이 남편 히로시상이 그 자기 죽은 아내의 영정사진을 처음에 갖고 들어갔을 때 재판관이 그러지 말라고 했었어. 그런데 왜 안 되냐. 내가 만약에 내 아내가 이 범죄로 인해서 살아 있었을 경우에 나랑 같이 분명히 내 옆에 앉아 있었을 거다. 피해자석에 앉아 있었을 거다. 하지만 내 아내는 죽었고, 하지만 내 아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난 내 아내에게 이 사건 재판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그 영정사진을 가지고 재판소에 들어갈 수 있게 돼요. 반입을 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래서 법정에 야요이 사진, 그 자기 아내의 사진을 갖고 들어가고 법정 진술에서 유족의 의견 표명이 가능해진 것도 아마 이 히로시상이 만든 전국 범죄 피해자 모임, 이 운동에 의해서 가능해진 것이다 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였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 변호인단은 끝까지 이 후쿠다의 죄는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라 우발적인 과실치사라고 주장을 해요. 과실치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과실치사는 뭐냐면 이게 내가 얘를 죽일 거야. 그래서 계획을 막 짜놓고 한 살인이 아니라 내가 나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죽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죽었다. 이런 거를 과실치사라고 그래요. 계획적이지 않은 살인을 과실치사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계속 변호사단은 과실치사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남편은 당연히 이 야스다 요시히로 변호사에게 굉장히 빡이 친 거지. 그래서 막 사람들이 변호인단한테 징계를 요구한다라면서 막 난리가 나. 일본 각 변호사회에다가 그 변호사를 징계하라 막 이러면서 7,000건이나 되는 문건이 올라왔대요. 그 변호사를 징계하라고. 당연히 변호사회는 징계 청구를 모두 거부했죠. 현재까지도 이런 걸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은 없어요. 왜 이 변호사는 이렇게 욕을 먹는 걸까요? 아니, 세상에 얼마나 많은 나쁜 범죄자들이 있는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욕을 먹은 걸까? 바로 그의 만행이 한몫했을 텐데요. 제가 그 영상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그 변호사의 만행을 한번 저와 함께 보시죠. 내가 이걸 보고 진짜 너무너무너무 놀랬단다. 자, 이 변호사도 인터뷰를 한 거야.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후쿠다의 범행에 대해서 이제 우리 피고인은 이제 그 고의가 아니다. 약간 좀 이제 이런 거지. 逆手で抑えるこういう状況になるわけです。 그러니까 실제로 이 후쿠다가 범행에서 저질렀던 걸 이 만인 앞에서 보여주는 거야. 사실은 이렇게 일부러 죽이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어떻게 했다라고 흉내를 내는 거야. 逆手で抑えるこういう状況になるわけです。ここで早出られる。何としてもこれを止めようという形で不幸なことに手がずれて入り込んでしまう。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입을 막으려고 했다는 거야, 처음에. 막 하지마 막 이러고 하니까 입을 막으려고 했는데 손이 미끄러져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서 질식하게 됐다. 그래서 죽게 된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기자회견을 본 이 남편의 마음은 어떻겠어? 여러분, 이 만인이 보는 건데 이 만인이 보는 앞에서 자기 아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또 내 눈으로 보는 거고, 그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표를 한 거잖아. 변호인의 직업이 물론 자신이 맡은 그 사람에 대해서 열심히 변호하는 게 직업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좀 너무 아닌 거잖아.
그 자신의 이 후쿠다를 변호하는 거야. 이렇게 미끄러져갖고 죽인 거라고. 그래서 내 피해자는 계획적이 아닌 모르고 실수로 인한 과실치사다라고 이렇게 만인 앞에서 공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미치는 거지. 여러분은 안 그렇겠어? 자기 가족이 어떻게 죽었는지 변호사가 만인 앞에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다고 생각해봐. 자, 근데 지금의 일본의 변호사가 굉장히 모자라요. 일본 인구가 1억 명이 넘는데, 당시 2011년도에는 그때 변호사가 2만 명밖에 웃돌지 않았어요. 2만 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일본 국민이 6천 명이 있다면, 한 명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였던 거야. 그 당시에 한국은 2,500명이 한 명당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였으니까, 그나마 한국이 조금 낫던 거지. 자, 그러면 어떻게? 변호사가 모자르면 차라리 변호사 취득을 조금 쉽게 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야, 그러면은 변호사가 아니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돼야 변호사인 거지. 아무나 다 딸 수 있으면 그게 변호사겠어?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자신이 엘리트인 걸 자부하고 그 나라에서 인정해주고 사회적인 인지도가 있는 거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온갖 정말 나쁜 끔찍하고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범인들을 변호하는 그런 비윤리적인 변호사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쪽수가 모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변호사들도 좋은 변호사가 있고 나쁜 변호사가 있잖아. 내가 이렇게 땄는데 돈 좀 벌어야지 라고 하면서 약간 이런 나쁜 변호사들도 있잖아. 그런 비윤리적인 변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수가 너무 모자르니까 일본 사회 자체가 약간 이 변호사를 좀 제명시키거나 이러기가 힘든 상황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나쁜 범죄자를 변호하는 변호사들을 다 제명시키면 야쿠자가 운영하는 그런 위장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살인자를 변호하는 변호사라든지 사기꾼 뭐 이런 사람들 변호하는 사람 다 제명시켜야 되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피해자 측이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피해자 유족을 위해서 그 변호사 제명시켜 하더라도 이거는 좀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옳은 일은 아니라는 거지. 형사재판에서는 변호사는 약간 설령 피고인이 극악무도하고 흉악하고 파렴치한 범죄자라도 그러니까 뭐 상종한서는 정말 막 쓰레기라도 이 피고인을 변호하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 거야. 근데 그 말이 맞기는 맞잖아요, 여러분. 왜냐면 나쁜 범죄자라도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야. 그 사람도 한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이지. 그건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다고 이게 뭐 증거 조작을 하거나 뭐 증인을 매수한다거나 뭐 이렇게 불법적인 일을 해도 된다는 건 아니야, 물론 절대. 그러니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피고인이 받는 처벌의 수위를 이렇게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이 변호사가 하는 당연한 일인 거잖아. 그 사람도 이게 직업이니까. 그래서 정황상 가능하기만 하다면 얘가 저지른 건 물론 계획적인 살인이었지만 어쨌든 변호를 맡았고 그렇기 때문에 얘 가벼운 과실치사를 주장하는 건 그 변호사가 직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었던 거지. 자신의 역할과 뭐 수행의 의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 제명당한다는 건 조금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거긴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한 거지. 정말 나도 이제 막 이런 막 범죄 드라마라든지 이런 막 범죄에 대한 거를 막 조사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아니 왜 이딴 새끼를 변호하지? 정말 이런 새끼는 사회에서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저도 막 들지만 어떻게 보면 그 변호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으로서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도 사실이잖아요. 자, 근데 진짜 변호사한테 피고의 범죄, 얘가 뭐 그 나쁜 범죄자의 범죄와 뭐 책임 추궁까지 요구할 거라면 굳이 변호사, 검사, 판사 이렇게 영향을 나눌 필요가 없는 거지. 검사는 맨날 착한 사람이고, 그럼 변호사는 맨날 나쁜 사람이고 그런 거잖아. 자, 더 구체적인 차원에서 변호사회가 징계 청구를 만약에 받아들였다 했을 때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 어떤 변호사가
나쁜 그런 피고인의 그 형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어. 아니 자기는 변호사는 피고인의 죄를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뿐인데 그러면 어떤 변호사가 자기의 그 고객을 위해서 변호를 하겠어. 맞잖아. 당연히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걸 다 꺼리게 되지. 지금 변호사 누가 하겠니? 다 안 하지. 그런데 만약에 피고인이라고 했는데 그게 무죄일 경우에 누명을 쓴 사람일 경우에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죄는 누가 벗겨줄 거야? 맞잖아. 그러니까 변호사로서 자신의 의뢰인을 변호하는 이런 사례와 그리고 이제 많은 범죄 행위에 가담하기까지 하거나 혹은 뭐 야쿠자, 고문 변호사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을 선상에 놓고 봤을 때는 그런 변호사들은 나빠. 그런 야쿠자나 범죄자들의 변호사는 나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거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솔직히 맞는 말이긴 해요. 변호사도 자기 직업이고 피고인을 자신의 의뢰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나는 모르겠어요. 그냥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피해자의 남편인 모토무라 히로시 씨는요, 아내 야요이 씨와 연애 때부터 주고받은 편지를 책으로 펴냅니다. 그게 바로 천국에서의 러브레터라는 책으로 펴내요. 그런데 이게 2007년에는 영화로까지 만들어져요. 야마구치현 히카리시 모녀 살인사건 피해자인 남편은요, 모토무라 히로시 씨가 낸 책으로 사건에 대한 이런 수기일 것이다. 그러니까 수필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살아있을 때 자신의 아내와 이렇게 주고받은 편지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냥 출판한 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자는 모토무라 히로시 그리고 모토무라 야요이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이름이 합작한 그렇게 같이 그 책에 올려 있다고 해요. 자, 그런데 당시에 이 아내가 아이를 낳았잖아요. 내 아이가 어렸잖아. 그래서 아내가 이제 그 육아일기 같은 걸 쓴 거야. 아이와 남편에게 이렇게 쓰는 이런 편지를 쓴 거야. 근데 제가 보면서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막 눈물 막 나올 것 같고. 일단은 이 가족들이 살아생전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저와 함께 보시죠. 이게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야. 이 아이가 영상을 찍은 거예요. 함께 보시죠. 女の子です。 2698g 여자애입니다. 絶対ヒロシみたい。 절대 히로시랑 눈이 완전 똑같아. 目がそっくりやもんだって。 우리 똑같이 닮았어. 너무 마음이 아파. 자, 이게 살아있을 때 너무나 행복했던 히로시 상의 가족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아내의 일기가 있어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육아일기 같은 거야. 그러니까 아이를 쓰면서 이제 아내가 매일매일 쓰는 그런 편지 같은 일기였는데 제가 그 일기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아내의 일기 영상도 저와 함께 보시죠. 너무 슬퍼 진짜. 이게 화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리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였냐면 床がどんどんどんどん大きくなるね。ヒロシそっくりに成長していってる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육하가 돈돈돈돈 육하장 얘기는 육하장이야. 그러니까 육하가 점점 커지고 있어. 히로시랑 정말 히로시랑 똑같이 성장하고 있어.
히로시가 남편이야. 그러니까 남편이랑 똑같이 이렇게 닮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파파라는 글씨가 보이잖아. 유카카라 파파에노 메시지. 유카가 아빠에게 보내는 메시지. 라고 했는데 이게 이 그림이 애기가 그린 그림인 거야. 애기가 그냥 막 이렇게 자꾸 쓴 거지 이렇게. 이런 그림이야. 아, 너무 마음이 아파. 3월 19일 금요일. 파파誕生日おめでとう. 아빠 생일 축하해요. 私もヒロシも23歳になったね. 40歳、50歳とずっとずっと一緒にいようね. 나도 히로시 모 23살이 됐네. 40살, 50살, 나 자꾸 눈물 날 것 같아. 40살, 50살이 돼도 우리 계속 함께 있자. 이런 거를 이 글을 쓴 거예요, 편지에. 근데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이 일기에 그 당시에 이 야요이 이 아내가 당일날 쓴 편지가 있어. 그 살해당한 날 쓴 그 마지막 일기가 있는 거야. 제가 그 일기를 가지고 왔어요. 나 이거 조사하면서도 울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날짜 보이시죠? 4월 14일이에요. 이 여성분, 이 아내가 죽임을 당하고 강간을 당하고 아이도 그렇게 목 졸라 질식한 날 쓴 글이에요. 이게 4월 14일 수요일. 床が本当に大きくなったね。重くなったから抱っことも辛いです。 유카가 진짜 커졌어. 커져서 그런지 안고 있는 것도 힘들어. 이런 일기를 썼어요. 진짜. 이렇게 쓴 일기장이 있었어요. 4월 14일 사건 당일날 썼던 아내의 마지막 일기입니다. 남편은 죽은 아내의 마지막 일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에게는 아내의 일기뿐만이 아니라 살아생전에 함께 찍었던 몇 안 되는 사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남편이 이제 가족 얘기를 하면서 하는 인터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영상이 있잖아요. 그 저작권에 걸리는 음악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부금을 좀 미리 깔아놨어요. 그래서 약간 좀 남편의 목소리가 작은 점 이해해 주세요. 제가 이걸 미리 한번 올려봤어. 음악이 깔린 그 인터뷰 영상이라서 영상을 한번 업데이트 시켜봤더니 저작권에 걸리는 음악이 있어서 제가 거기다가 부금을 좀 제가 더딥혔어요. 그래서 남편 목소리가 조금 작게 들리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대신에 제가 통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見るとですね、昔の思い出とか思い出してニコニコ笑ってるんですよね。 이 사진을 보면은 옛날 일들이 생각이 나요. 여기 보시면 니코니코 이렇게 싱글방글 웃고 있잖아요. やっぱりこう最後のページ来るとやっぱりコメント続きもないくてですね。 이 마지막 페이지까지 오면 다음 장이 없다는 게 너무 슬퍼요. 見てる時にですね、本当最後のページになっちゃうとやっぱり悲しくなるんで。 역시 보고 있으면 마지막 페이지에 왔을 때 너무 슬픕니다. 最近あまり見てない。僕自身がですね、やはり7年という月が流れていきますといろんなことを忘れていきます。 역시 저도 7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까먹게 돼요. 時々妻の声ってどんなだったろう。こんな時妻はなんて僕に言うんだったんだろう。 아내의 목소리가 어땠지?
아내는 이럴 때 무슨 얘기를 했었지? とかですね。 이런 것들이 떠올립니다. 娘ってどんな声で笑ったんだろう。 딸은 어떤 목소리로 웃었었지? そういったことが一つずつ写真ではあるんだけども、心の中からだんだん薄れていく。そういった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사진 속에는 있지만 내 마음 속에서는 나 진짜 時に自分自身こういったこと忘れちゃいけないと思っていますし、忘れたくない。 나 스스로도 이런 것들을 잊고 싶지 않고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でも人間はやはり無情なほどですね、時 하지만 인간은 좀 가끔 무정하잖아요. はそういった心を洗い流していくんで、そう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좀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이렇게 흘려보내게 되잖아요. その時にどうしたらこの記憶を鮮明にできるだろうかと思うと、やはり現場なんですね。 그래서 가끔씩 어떤 장소에 가봐요. 現場に行くといろんないい思い出嫌な思い出も 그런 장소에 가면은 여러 가지 추억들이 떠올라요. やはり自分の心に刻み込まれて思い出しますので、心に迷いがある時とか何か思いを 그래서 자기가 이런 걸 보면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한대요. 그리고 心に迷いがある時とか 그리고 내 마음속에 약간 좀 어떤 고민하는 거 망설여질 때 그리고 어떤 거를 생각할 때 何か思いを思う時とか自分の理数という意味で現場には向かいます。見るとですね、昔の思い出 너무 마음에 何か思いを思う時とか自分の理数という意味で現場には向かいます。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어떤 장소에 의미 있는 장소에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잖아. 그러니까 저도 굳이 얘기를 하자면 재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너무 갑작스럽게. 그때는 너무 죽을 것 같지. 너무 슬프고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막 이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도 물론 아빠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렇지만 사람은 계속 살아가는 동물이고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음속에서 약간 흘려보내야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우리 아빠가 이럴 때는 이런 얘기 해줬었는데 우리 아빠가 웃었었는데 이런 목소리로 웃었었는데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도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아내가 어떤 목소리였지? 아내가 이럴 때는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해줬었지? 우리 딸 웃음소리가 어땠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지. 자기도 모르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기억이 좀 안 날 때가 있는데 이런 거를 좀 선명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자기도 이제 노력을 한대요. 이걸 잊어버리고 싶지도 않고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도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장소에 찾아가서 내가 좀 마음속에 뭐 고민이 있을 때라든지 뭐 어떤 생각이 어떤 생각에 좀 빠져 있을 때라든지 이럴 때는 약간 좀 추억이 담긴 장소에 가서 이렇게 좀 마음을 추스린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어쨌든 남편이 낸 책의 주된 내용은 주로 편지를 쓰는 사람은 남편이 쓴 주된 내용이 이건 거야. 그 아내와 주고받은 편지였잖아. 그러니까 주로 편지를 쓰는 사람은 아내인 모토무로 야요이 상이었고 남편이 그 사이에 약간 중간중간 해설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책이었대요. 자, 그 책의 내용은 1994년 겨울부터 사건이 일어난 1994년 4월 14일 당일까지. 그러니까 두 사람의 연애, 그리고 결혼, 아이의 출산,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자, 사적인 편지를 출판하면서 뭐 미성년자 때 뭐 음주를 했거나 아니면 아내와의 약간 이런 성생활에 대한 좀 노골적인 묘사, 그리고 친구나 지인에 대한 노골적인 험담들 같은 것도 있었어.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좀 많은 비판을 받았대요. 그런데 왠지 그 이후에도 이런 내용들에 대한 편집은 전혀 하지 않고 그대로 책을 출판합니다.
그리고 2007년 이 책을 바탕으로 영화가 만들어져서 개봉되죠. 자, 그 영화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이 책의 그 영화가 뭐였냐면 천국에서의 러브레터라는 영화였을 거예요. 천국에서의 러브레터. 자, 원작에도 그런지는 불분명을 해요. 그런데 이 영화는요, 사건에 대한 그런 자극적인 묘사는 없어요. 그리고 뭐 사건 이후의 재판 과정까지 담았는데 어쨌든 영화가 개봉되는 시점에서 범인에 대한 영화가 개봉되는 그 시점이 이 범인에 대한 파기환송심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어. 그러니까 무기징역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을 열려고 했던 그때 이 영화가 개봉이 돼요. 그러니까 타이밍은 좋았던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책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 책은 무슨 책이냐면요. 2010년 일본 와우와우에서 이 사건을 다룬 휴먼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드라마의 제목이 뭐였냐면 바로 이거예요. 나제 키미와 제츠보또 타타카했다노까? 왜 너는 절망과 싸울 수 있었는가? 라는 나 갑자기 목이 확 매지 왜? 왜 너는 절망과 싸울 수 있었는가에 대한 타이틀로 휴먼 드라마를 이제 개봉합니다. 자, 모토무라 히로시의 3300일. 여기 보이시죠? 모토무라 히로시의 3300일이 방영됩니다. 자, 그리고 22일 일본 국민의 눈은 일제히 히로시마 고등법원에서 열린 모녀 살인사건 파기환송심 법정에 쏠리게 돼요. 모든 관심이 어떻게 판결이 나나, 또 무기징역일까? 아니면 사형일까? 이런 거에 관심이 집중되죠. 선거 공판이 진행된 오전 9시부터 법원 앞에 생방송을 실시한 일본 TV들이 판결문 내용을 실시간으로 중계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방청 신청자만 몇 명이었는 줄 알아요? 4,000명이 넘었어요. 이 법정을 시청하기 위해서. 그래서 방청 시청자만 4,000명이 넘는 이례적인 재판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재판이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재판에 나설 때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이 항상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목걸이에요. 이 목걸이인데 이 목걸이가 뭐냐면 이 목걸이에 대해서 또 남편이 인터뷰한 영상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 영상 함께 보시죠. 저 목걸이야. 이 목걸이야. 항상 이렇게 갖고 있는 거야. 落ち着きますか? 그래서 약간 이 목걸이라면 좀 안정되시나요? 라고 이제 그 인터뷰 하시는 분이 질문을 하죠. 그에 대해서 남편은 そうですね。やっぱ裁判の前とか一回こう握って行ってきますとか言いながら 네, 약간 좀 안심이 돼요. 재판이 있기 전이나 그럴 때 항상 목걸이를 이렇게 만져요. 그리고 나 진짜 이 부분이 너무 이때끼마스라고 말한대요. 다녀올게요. 이 목걸이를 만지면 이게 아내의 반지거든요. 아내가 살아생 전 꼈던 반지야. ますんで、僕は今この指輪がですね、妻と娘だと思ってこう握って2人に呼びかけるようにはしてます。 이 목걸이를 제 아내와 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항상 둘한테 그냥 말을 건대요. 이 목걸이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죽은 아내의 반지였어. 이 목걸이를 이렇게 남편이 만들어서 아내의 반지를 갖고 다니는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항상 만지는 거야. 다녀올게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야요이 유카 이러면서 자기 딸이랑 아내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이 목걸이를 만지면서 계속 말을 건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사형을 피할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재판장이 원시민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순간 법원 앞에 있던 시민 수천 명, 수백 명이 으아! 하면서 박수를 쳤대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 사람과 이 남편, 이 가족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기뻐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카메라는 일제히 피해자 가족인 이 모토무라 히로시에게 쏠립니다. 그러면서 이 남편은 이렇게 말하죠. 올바른 판결을 내린 법원에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9년 동안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 피해자의 권리를 비로소 인정받게 됐습니다. 라면서 인터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아내와 딸의 무덤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먼저 천국으로 떠난 아이와 아내의 무덤을 찾곤 합니다. 자, 그 무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자, 마지막으로 남편의 힘들었었던 마음, 그리고 지금 현재의 마음을 담은 영상을 또 저와 함께 보시죠. きっと恐怖だったのか無力っていうか脱力体の力の結果なのかよくわからないんですけど、本当に弥生を抱きしめてやることもですね、してやることもできなくて、ただ呆然と立て尽くしててでき 당시에 공포 때문인지 아니면 무기력해져서였는지 허탈감 때문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야요이를 맘속에 품는 것도 못하고 그냥 야요이를 안아주는 것도 못하고 그냥 서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と弥生も私に抱きしめてほしかったなと思うんですよ。 분명 야요이도 제가 안아주길 바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悔しいですね。 슬픕니다. 弥生というかに会えなくなって自分が寂しくなってですね、自分が 야요이를 만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외로워지고 死にたいと思う時がありました。 그래서 정말 죽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어요. で自分にとって死ぬことが楽だったんですよね、生きることより。 그때 저는 죽는 게 훨씬 편했어요. 살아가는 것보다. いつか俺も死ぬじゃない、人間だから。そしたらその時に 저도 인간이니까 언젠가는 죽을 거잖아요. お墓に入って弥生と二人で優香にこの景色見ながらいろいろと話してあげれたらいいなと。 제가 죽으면 무덤 속에 들어가서 야요이랑 둘이 유카짱이랑 이 풍경을 보면서 여러 가지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라고 이제 남편이 얘기를 했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그 당시에는 더 편했다. 살아가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편했다. 너무 무기력했고 허탈했고 아내를 안아주는 것마저 하지 못했다. 내가 언젠가 죽게 된다면 이 풍경을 보면서 아내와 딸과 함께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남편은 말을 했어요. 자, 남편 모토무라 히로시상은 먼저 간 아내와 아이를 가슴에 묻은 채 평생을 살아가야겠죠. 과연 가해자의 사형이란, 범죄자의 사형이란 법의 심판이 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정말 잘된 결과라고, 좋은 결과라고, 훌륭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거겠죠.
좋은 결과다, 훌륭한 결과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잘못을 했던 범죄자들에게 그런 정당한 판결만이 그나마 살아남은 유족들에게 조금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너무 슬픈, 제가 가족 얘기에 좀 약해요. 여러분 죄송해요.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기묘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자, 오늘 기묘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잘 보셨다 싶으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유튜브 구독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그냥 오늘 하루쯤은 이 남편을 위해서 그냥 기도 한번 하고 주무시는 건 어떨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 도쿄 K짱은 다음 주 금요일 날 밤 12시에 기묘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오야스미나사이.